자,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소방 관계자와 인근 주민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신고자가 렌트카 대리기사, 반납하는 대리기사였대요.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성인 남녀가 이제 아이 한 명씩 앉고 수십 차가 잔뜩 왔더래요. 일가족 어린애하고 4살 먹은 애하고 그게 남매지? 예,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이들도 어립니다. 근데 이 일가족 4명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? 그렇습니다.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가족 축복을 받아야 될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4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좀 안타깝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농로에서 이 SUV 자동차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. 네. 자초지종은 이 사람들 개인의 차는 아니고 렌트카를 빌려서 그와 같은 걸 했는데 렌트카는 일정 기간 그 쓰고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시점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확인을 하고 GPS를 위치 추적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네. 이 시흥에 있었고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가봤더니만 그 자리 뒷좌석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각각 하나씩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. 결국 최종적으로 이 30대 부부 그리고 4살 박이 아들 그리고 2살 된 딸이 안타까운 그게 어떤 그 세상을 떴다는 그런 건데요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고 또 유서도 따로 없었다라고 네.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변사체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좀 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변사체 검시라든가 네네.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될 텐데 다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케이스는 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근데 유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는데 이들 부부가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. 한 7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네. 빚으로 있다고 하죠. 네. 근데 이 7천만 원이 이게 사실은 이제 사채빚이다 보니까 예. 이게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 파산을 자신은 신청을 했었어요. 그런데 네.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마 회생을 해서 예. 이거를 갚아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매달 80만 원씩을 이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.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아빠가 이제 주물고 공장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네. 회사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뒀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에 80만 원이라는 빚을 갚아가지고 이 7천만 원을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뭐 깜깜하니까 네네.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. 거기다 이게 사채면은 사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그렇습니다. 불어나잖아요. 이게 아마도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상당한 부분이 이제 불법적인 사채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예. 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이게 상환이 불가능하다. 도저히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아마 이유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. 예. 아마 이게 빚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들의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뭐 방송에서 동반 자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동반 자살이 아니고 예.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살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 살해에 있는 케이스를 일반적 살인 행위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교수님이 전문 영역입니다만 예.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이를 내 소유물로 보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념, 특히 그와 같은 것에는 이 동양적인 전통적인 가부장제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더불어서 나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그런 걱정. 네. 결국 사회 안전망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과 함께 본인이 아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감정, 나아가 아이들이 장래를 생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. 네. 실제 오늘 그 통계를 봤더니만 올해 들어서만 벌써 7건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. 정말 저 또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안타까운 네네. 마음입니다.
그러게요. 교수님이 이제 심리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물론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소유욕이 강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? 이게 뭐 현저히 거의 동양적인,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서나 있을 예. 법한 그 중에서도 지금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. 어. 그래서 1년에 거의 따져 보면 한 예. 30-40건 정도가 비속 사례입니다. 이거는 살인 사건이죠. 예. 그러니까 자식들을 죽이는 거죠. 네네.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자식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과연 부모들한테 있느냐, 이게 네네. 이제 문제인데요. 사실은 우리 경우에는 학대의 경우에도 친권을 제한을 잘 안 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. 그게 아마도 가부장적인 사고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되지만 네. 사실은 이 친권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생명의 여탈권까지 다 쥐고 흔들 정도로 귀중한 권리라고 생각을 과연 해야지 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네. 그리고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까 시스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.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.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존재하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2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실 만한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께 네.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예컨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네. 그들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좀 정확히 전달을 해서 아무리 사태가 어려워져도 네네.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권은 보장을 한다, 예. 보호를 해준다라는 점을 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네.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이 우선이 되겠지만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. 홍보를 해야 아이들이 된다는 보호 거죠. 시설에서 잘 크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예. 이건 결코 자살이 아니고 이거는 타살, 살인 사건입니다. 예, 네. 그렇죠. 아이들의 선택권을 부모가 이렇게 생사 여부까지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